금리가 움직일 때 크게 움직인다고 하면 보통 25bp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크게 움직인다고 따지면 50bp를 생각할 네.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50bp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게 연 환산 수익률로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6% 중반 내지 7%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주식의 30% 40%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긴 네, 합니다만 나름대로 트렌드를 보고 이전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컨빅션이 있다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기대 수익률이 적게 작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수요일이니까요. 또 채치수, 채권으로 수요하는 네. 수요일. 시장 전체 얘기부터 채권 얘기까지 저희 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 공동락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미국? 네, 미국도 네. 미국이고 네네. 뭐 한국도 한국인데 네네. 이 얘기부터 물어보면 안 될까요? 어떤 거요? 그 최근에 그 우리 한국은행 쪽에서 네네. 약간 매파적으로 들리는 이제 예, 하셨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예. 시장이 채권 시장이 약간 좀 예. 주춤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장에서 사실 이제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다고 하면 네. 뭐 시장의 기대는 항상 과거에도 그랬지만 인상 종료, 인하 개시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많이 찾는데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파적인 입장들을 강력하게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면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주춤해지지 않겠냐라는 네. 메시지를 주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게 지난번 금통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왜 금리를 못 올릴 것 같아? 라는 멘트 네. 하셨잖아요. 사실 뭐 그 멘트를 듣게 되면 저도 순간 그럼 인하 기대감은 아예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네. 일종의 정책적인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수사도 중요한 부분들인데 네. 일종의 그런 수사나 어구를 선택하셨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뭐 그런 입장 정도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어쨌거나 좀 움찔하거나 네. 최소한 또 인하 기대감들이 당장은 아니겠다라는 네. 이런 인식들을 하게 되니까 나름대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저는 네.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게요. 네. 매파적인 발언이 정말 있었죠. FOMC를 이제 앞두고 네네. 바로 직전에 물가지수가 네. 물가지표가 또 발표가 돼서 그것도 주목이 되고 네. 고용도 상당히 연준이 주목하고 네네. 있는 바고요. 여러 가지로 좀 진단을 해주시죠. 미국 일단 고용으로 진단하는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고용 지표는 네. 제가 이제 주말에 나와서 이제 고용 지표를 항상 업데이트를 해서 자료를 네. 쓰긴 쓰는데 요번도 고민을 되게 많이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도 늘어난 숫자 자체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게 단순하게 요번 달 수치뿐만 아니라 이전 달, 이 전전 달까지도 수치가 업데이트를 되면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고용 지표의 서프라이즈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실업률도 반등을 했거든요. 네. 상당히 좀 대치되는 이런 네. 내용들인데 기본적으로 고용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 괜찮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고용지표, 헤드라인 지표에서는 나타났는데 또 반대로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그 계속해서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춤할 수 있는 여지들이 실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이 지표를 보고 나서는 연준도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두 지표가 모두 상반되는 흐름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간의 고용이 무조건 좋았고 그리고 그간에 그런 상황들이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들이 약간 좀 쿨링 다운 됐다라고 의미가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에 고용 지표는 이자율을 꼭 올려야 되는 쪽보다는 좀 안 올려도 되는 쪽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예. 탄탄해요. 예, 예. 일단 탄탄하다. 예, 탄탄한 건 맞는 것 시장의 같습니다. 예. 탄탄성에 대해서는 예, 예, 예. 정말 네. 뭐 예, 예.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실업률은 또 올랐어요. 예, 예. 이거는 해석할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네네네. 일치되는 내용들 네. 같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엄청나게 망가졌죠. 네. 망가지면서 이제 이후에는 빠르게 회복을 보고 있는데 워낙 이제 망가진 정도가 크다 보니까 업종별로 섹터별로 다르게 회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지표 자체는 여전히 고용이 늘어나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조기 은퇴를 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일자리 자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 자체가 잘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반대로 노동을 제공해줘야 되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숫자는 좀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지표가 상당히 구조적인 변화를 동반했던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뭐 고용시장이 뭐 탄탄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같은데 그렇게 꾸준하게 아니면 헤드라인상으로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그 큰 지표 내에서도 보면 변화의 조짐이라든지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커 보이는데 아마 저는 이번에 실업률 지표가 반응했던 부분들이 일정 정도는 그런 상황들을 반영하는 지표상의 약간의 변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또 눈여겨보는 게 임금이잖아요. 예, 그렇죠. 임금 예. 상승률. 이건 예. 또 어떻게 흐름이 나오고 있나요? 예, 일단 시간당 임금 상승률 자체가 4.3%를 기록해서 네. 코로나 이전에는 높았을 때가 3%였고요. 대체적으로 2% 중반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의 절대 수치는 높습니다. 높긴 한데 일단은 계속해서 작년도 여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고점을 찍고 꾸준히 내려와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이번 지표도 보면 전월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전월비 값도 어쨌거나 4월보다는 좀 낮아졌고 YY 기준으로 나타난 수치들도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 자체가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수치가 절대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높았던 수치가 3%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4% 3.3 정도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항상 이제 지표를 볼 때는 레벨과 트렌드를 같이 봐야 된다고 보면 트렌드 자체는 꺾이는 건 맞다. 그렇지만 레벨 자체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선 FMC가 다음 뭐 주에 바로 있으니까 FMC 관련돼서는 지금 시장은 좀 예전하고 달라진 게 6월 달은 뭐 안 올릴 것 같은데 예. 80%가 안 올린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7월 달에 이제 올린다 이런 게 한 반 되더라고요. 예. 그런가 하면 또 11월 되면 다시 내린다고 되는데 실제로 이건 뭐 시장의 전망이지만 뭐 7월 달에 올렸다가 9월 달에 낼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결국 금년 FMC 남은 기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마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작년에 엄청나게 명확했습니다. 네. 고용도 괜찮았고 물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메시지를 줬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금리 인상의 순기능, 뭐 당연히 물가를 안정시킬 네.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SB 사태가 이제 일단락 되긴 하긴 합니다만 적어도 올해 연말 정도까지 봤을 때 SB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거기에 준하는 금융 그 안정을 훼손할 수 있거나 네. 금융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통화당국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6월달 동결 하게 된다고 하면 뭐 7월달 재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최소한도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헤드라인상으로 아니면 이제 요즘 뭐 기세라는 표현 많이 쓰시는데 기세나 추세적으로는 끝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거의 끝났을 가능성이 많다. 예. 네. 중요한 건 기세다. 예, 꺾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기세입니다. 국내 시장 얘기 좀 하면요. 네네. 네. 이 부실 채권이 10조를 넘었다. 이거 어떻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뜬금없지 않나요? 어떤가요? 꾸준히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예, 있고요. 예. 일단 이제 요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예. 요 부실 채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이른바 배드뱅크 논의로 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이 조금씩이나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워낙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워낙 좀 많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만 뭐 상승률이라든지 뭐 연체율 자체가 조금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과거 대비해서는 총액 자체가 더 늘어날 수밖에 네. 없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금융권 내에서도 보면 부실 채권을 해결하는 방안들이 자체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뭐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배드뱅크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걸 처리하는 방안도 있기도 하고요. 캠코도 일정 정도 그런 상황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마 이제 부실 채권을 처리하고 추후에 금융 불안이라는 부분들을 좀 제거하려고 하면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게 좋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국회 쪽에서 좀 발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0조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하면 기업 쪽과 가계 쪽을 좀 구분해 볼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데이터로는 정확하게 못 네, 봤는데요. 아마 이제 가계 쪽도 일정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업 쪽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문제를 발의를 하거나
네. 논의를 하게 됐던 부분들은 부동산 관련 PF라든지 이런 PF 부분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예, 예. 아마 가계 부분하고 뭐 기업 부분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4대 은행 채권 이자가 벌써 1조다. 예, 예. 이런 데이터도 좀 나와 있는데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 네. 아마 이제 최근 들어서 저도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 국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채를 발행할 때 쿠폰이 대략 뭐 1%, 그럼요. 1.5%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의 3% 삭도되다 예, 보니까 예. 뭐 그런 상황들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의 분위기들을 고스란히 반영을 해서 올랐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금리가 방향성 자체는 꺾였다는 인식들이 있긴 합니다만 당연히 은행 쪽들 같은 경우는 크레딧물이니까 네. 그쪽들 같은 경우는 반영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정체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은행 자체의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은행들은 꽤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나서도 어쨌거나 대출 쪽에서 이제 이제 정가를 돌아서서 시킬 수 많이 있는 받으니까. 네. 이런 구조가 네.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네. 이렇게 고금리로 은행들이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다른 이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종의 구축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자율이 올라서 예, 예. 그런 것인데 은행들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뭐 다른 기업들이 못 발행하지 않을까. 예, 일종의 구축효과에 대한 예, 우려가 좀 예,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에 대한 관심이 예. 높아졌다. 이거는 이제 예. 채치수를 저희가 이제 예, 매주 예. 진행을 하면서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채권 지금이라도 한번 타볼까? 아. 이 흐름에 한번 편승해볼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네. 채치수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보통 채권에 대한 투자 방안들이라든지 투자 문화에 대해서 정립됐던 게 사실은 뭐 작년 정도 이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리테일 쪽에 세미나를 많이 좀 나가는데 네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직은 채권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긴 하는데 또 막상 들어보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들인데 채권 쪽들 같은 경우는 트렌드라든지 추세를 사야 된다는 인식들을 벌써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 요 며칠 동안 한 3월 달부터 5월 중순까지 금리가 횡보를 보이고 있다가 그 이후에 금리가 좀 레벨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지금은 금리가 뛰었으니까 오히려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치치수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요? 그렇죠. 예. 일단 과거 같은 경우는 금리 뛰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샀던 유가증권의 가치가 떨어졌고 마이너스가 찍힌다라고 하면 부담부터 생각하시는데 네. 결국 채권 투자는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인 모멘텀 투자보다는 최소한도 1년 이상의 시계를 갖고 투자하는 트렌드 투자라는 네. 추세에 대한 투자를 네.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뛰게 된다라고 하면 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도 어쨌거나 끝물이다. 라고 보면 오히려 지금은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꽤 많이 하셔가지고요. 제가 잘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송이라든지 채취자 잘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채권이 사실 그 금리가 네. 그 채권 금리가 뭐 3년이든 10년이든 뭐 요즘 뭐 10년에 관심 많으니까 10년짜리 금리가 사실 어느 정도 좀 올랐는데 여기서 막 3.8, 4 이렇게 간다고는 지금 잘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인식들은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면 특히나 작년도 11월 달에 이제 금리가 4% 중반을 넘어섰던 네.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들 그때를 샀으면 한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지금은 그런 기회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는 떨지 않고 네.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사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들이나 평가들을 많이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잘 안 빠지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기대하면 잘 안 오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네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올해 ESG 채권의 네. 상장 금액이 28조라고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이제 ESG가 점점 투자 문화 내지는 기업들이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고 기업의 자산 배분 아니면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ESG 얘기가 좀 붐처럼 나온 건 좀 몇 년 됐는데 예, 그쵸, 그쵸. 채권 쪽으로는 좀 네. 늦게. 네. 사실 처음에 이제 ESG란 네. 붐이 좀 불었을 때 채권 시장도 나름대로 거의 편성하려는 노력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ESG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채권
자금을 조달해서 ESG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채권 발행을 많이 하겠었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초기다 보니까 ESG에 대한 컨셉도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발행을 하는 부분들도 이게 과연 무늬만 ESG 아니냐라는 평가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점점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환경부 같은 데서 보면 나름대로 메리트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고 있어서 이전보다는 이른바 그린워싱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무늬만 ESG라고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점점 그런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진정 ESG를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ESG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채권 발행이나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그걸 검증하는 시점도 많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좀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투자가 입장에서는 ESG 채권이 뭐가 매력적인 거죠? 일단은 주식 투자하는 거와 같은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사회적으로 기여를 한다든지 환경 문제나 기업 주변부 쪽 문제가 네. 불확실하거나 네. 정리가 되지 않는 기업들은 점점 이제 설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ESG를 한다 그리고 ESG의 목적에 부합하게 행위를 한다는 뜻 자체는 기업이 글로벌 경영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열심히 서치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SG를 하는 것이 그 회사의 크레딧 관점에서 볼 때도 좋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럼 이게 ESG라고 이름이 앞에 붙는 겁니다. 뭐 어떻게 나오는 한국식으로는요, 뭐 좀 회사마다 좀 발행되는 게 좀 틀리긴 합니다만 이렇게 중간 그 발행명에 녹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녹. 예, 네. 이렇게 녹색 이런 의미를 녹색. 갖고 있어서 네. 이게 돼 있고요. 지금도 보면 기발행된 채권들 중에도 보면 검색해 보시면 괄호해서 녹 검색하시면 네. 그게 채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주로 ESG가 사실 환경만은 아닌데 환경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게 많다는 뜻인가요? 아마 이제 ESG가 뭐 기업 네네네. 지배구까지도 범위가 넓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환경 쪽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환경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ESG라고 씌우면 사람들의 인식에는 녹이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고유명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아 그리고 또 우리 저희 수요일마다 하듯이 우리 이제 채권 투자가 이제 어쨌든 뭐 굉장한 붐이 불었다가 이제 조금 안정되면서 네. 오히려 저변은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전보다 저변이 훨씬 늘어났는데 여기서 다시 또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특히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뭐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도 조금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다 알고 계셔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네. 드린다라고 하면 채권은 단순하게 네. 그냥 모멘텀이라든지 이슈에 반응하는 가격 변수가 아니고 네. 상당한 기간과 기대 수익률을 갖고 꾸준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추세를 봐야 되는 추세를 시장이기 봐야 때문에 된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최근 들어서 뭐 가면 말씀드리면 벌써 알고 있어라는 느낌을 많이 받긴 합니다만 네. 다시 한번 그 말씀 좀 네.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금리가 뛰었을 때 최근 들어서 이제 갖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거나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네. 보게 된다고 하면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과거에 이제 주식이 만약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조정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조정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조정 이후에 올 수 있는 상승장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네. 채권 투자에 대한 문화들도 확실히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짧게 보면 뭐 6월 채권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6월달 정도 내지는 좀 길게 보면 7월달 정도까지는 네. 당분간 금리 레벨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FOMC라든지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통상적으로 5월달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을 했으면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를 잘 안 받거든요. 네. 네. 안 받는데 좀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들을 네. 봤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난 이후에 채권 발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네. 우려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채권에 대한 수급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여름 정도에서 그러니까 6월달이나 7월달 정도에서는 아마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금리가 상승하거나 좀 뛸 수 있는 개연성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식 쪽에서는 진짜 이런 질문 거의 안 드리는데요. 예. 그 예를 들면 10년짜리 우리 국채 예. 채권에서 이번에 오르면 뭐 얼마 정도까지나 오르면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저 영업 비밀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안 굉장히 되는데 직접적인데요. 근데
아니 저희가 레벨에 대해서 예. 주식보다는 확실히 감이 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좀 그 한번 말씀해 자본 주시면. 이득으로 누릴 수 있는 금리 폭 정도를 말씀 좀 드리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뭐 얼마 레벨은 네, 상당히 예, 이제 예. 레벨은 하늘도 모르는 네.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10년물을 기준으로 해서는 약 한 50pp 정도. 네. 보통 이제 항상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머릿속에서는 25p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금리 인상의 종료 내지는 네. 인하에 대한 개시라는 부분들이 한번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움직일 때 크게 움직인다고 하면 보통 25p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크게 움직인다고 따지면 50p를 생각할 네.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50pp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게 연 환산 수익률로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6% 중반 내지 7%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러면 엄청난 거죠. 뭐 주식의 30% 40%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긴 네, 합니다만 나름대로 트렌드를 보고 이전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컨빅션이 있다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기대 수익률이 작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주셨지만 제가 얼뜻 그래프를 보니까 3.2가 거의 바닥이었는데 25%를 오르고 여기다 25를 더하면 뭐 3.75 나. 왜 그런 계산까지 또 하셔가지고 어쨌든 금리가 6월 달은 당분간은 그래도 여기서 예. 급하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홍보를 거죠? 하거나 약간 네.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네네. 인하, 그러니까 뭐 스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예. 동결 가능성 이런 얘기는 많지만 인하까지는 하이어 롱거가 되기 예, 예, 예. 때문에 요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이어 롱고를 결국은 네. 어느 정도 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느냐 판단을 네.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중요하긴 합니다만 보통 이제 그런 기대들이 좀 꺾이는 시점부터 시장금리는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걸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 한국도 그렇고 예. 미국도 쉽지 않을 네. 걸 보고 있긴 합니다만 최소한도 내년도 상반기경에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이제 시장은 그런 행위라든지 그런 포인트에 선반영한다는 측면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 때도 뭐 지금 금리가 약간 레벨업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떨어져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꽤 강하게 반영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얘기해 주셨으니까 미국도 뭐 한국도 뭐 한 번 더 올린다, 스킵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또 기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은 있지만 결국은 뭐 한 1년, 2년 보고 하면 내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내리는 쪽은 아무래도 미국이 먼저 저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예, 예. 특히나 이제 각국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진행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 통화 당국의 행보가 미국을 절대 의식하지 않을 수가 네. 없다라는 네. 측면을 그걸 보게 된다라고 하면 뭐 1개월, 2개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내린 국면들도 거의 일치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리는 거 보고 내릴 가능성이 많겠네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의 공동락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